이론적인 접근인데요. 일단은 시민정치라고 뭐 다들 말하는데 우리가 일단 제가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이 시민정치가 뭔지를 딱 확정을 하고 나야지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좀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정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시민정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그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공익지향 운동의 정치, 시민 직접 참여 정치랑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주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민주화 운동 이래로 이 거리의 정치를 주도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뭐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뭐 쭉쭉쭉쭉 나가는 그 시민운동단체 출신의 명사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시민정치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문을 대표하는 거, 부문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기능이, 부문이 노동자들의 이익, 뭐 자영업주의 이익, 중소기업의 이익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전체를 아우르는 공익으로 개명된 그런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해야 된다. 이런 게 시민정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니까 그 정당이 주도하게 되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시민 직접 참여 말씀드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사례가 뭐가 있냐? 제가 아는 시민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얼마 전에 여기서 광주에서도 있었던 공론조사, 국민경선제 이런 것들이 다 시민이 주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정부 정책이나 어떤 조직의 결정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시민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 제일 중요한 건 사이즈예요. 규모. 정말 제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여기 요 정도 계신 분들 사이에서 오늘 저녁 뒤풀이 장소로 어디를 가서 뭘 할지 직접 민주주의로 토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소맥으로 가나? 오늘도 소맥으로 가나? 아니지 오늘은 좀 뭔가 세련된 거 먹어야지 뭐 그런 이야기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공동체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단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200~300명 이상, 우리 국회에 한 300명을 넘어서면은 사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고대 아테네 있잖아요. 고대 아테네 그 에클레시아? 미네에서 저기 몇천 명이, 몇만 명, 2~3만 명이 모여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우리가 그런 거 못하냐고요. 할 수 있다고요. 2~3만 명, 2만 명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거기서 몇 명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100명? 100명? 100명도 많이, 한 50명? 100명이면 1900명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직접 광장, 미네에 있는 1900명들은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같이 나와서 직접 결정을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긴 한데, 자, 2만 명 모인 자리에서 100명이 이야기하고 1900명이 그냥 듣고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난 너를 지지해라고 말을 하는 게 그걸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면은 그게 대의민주주의랑 뭐가 다른가? 그 대표하는 사람 지지하고 따르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여민주주의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참여민주주의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좀 덜 극단적인, 뭘 다 직접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참여가 중요하지 않느냐. 정당이랑 선거, 투표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문제도 참여하고 정당의 문제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그 참여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교육, 자기 결정, 자기 지배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자. 지금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남한테 이끌려서 뭐 동원돼서 그런 참여 아니었느냐. 제대로 된 참여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참여 민주주의가 의도하지 않게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로 빠져들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자기 교육도 있고 자아 실현도 있고 자기 결정이 되는 혹은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개몽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일단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그거 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참여가 이루어지려면은 그래서 그걸 통한 개몽이 이루어지려면은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자기 교육이나 어떤 자아 실현의 기제가 되려면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돈이 많아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학식이 되게 풍부한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 참여 민주주의가 말하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된 진정한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참여 민주주의가 어느새 엘리트 민주주의가 되어버렸네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게 시민정치를 강조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좀 더 경험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인조단지 정치, 풀뿌리 시민참여의 역설이라고 그랬는데, 사례라는 게 뭐냐면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뭐 댓글 부대, 댓글 알바 시발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인 사례가 되는데, 요걸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자. 그 내용을 다루는, 이런 걸 전부 아우르는 개념을 저는 인조잔디 정치라고 잡았어요. 인조잔디 정치가 뭐냐면은 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폭넓은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나 인상을 만들어내는 거를 인조잔디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까 사이비 풀뿌리 정치, 풀뿌리 정치인 것처럼, 풀뿌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 전략, 정치, 그걸 인조잔디의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에스트로터프 파리틱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 어떻게 나왔냐면은 1985년에 텍사스주 민주당 상원의원 로이 벤트센이라는 사람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가 한 100년 만에 이뤄낸 건강보험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종류의 건강보험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저소득층에. 우리는 전부 다 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인구의 4분의 1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기 의원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로 막 편지랑 역사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근데 사실은 그 항의 편지들이 대체로 그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그 보험회사가 뒤에서 밀고 기획사가 이제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풀뿌리 시민들이 보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 기획사가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자,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시민이잖아요. 이 시민이 정책 결정의 어떤 정당성을 만드는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뿌리 시민들, 보통 사람들의 권능, 찬양하고 그들의 참여를 칭송을 한다고요. 근데 풀뿌리 시민들의 역량, 능력, 참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인전한디의 정치도 더 강화되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같은 나라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 광장의 촛불 시민 최고잖아요. 현대의 왕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또 그럴수록 드루킹 같은 유혹, 드루킹이 했던 그런 유혹들이, 영향력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시민정치의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시민정치는 정당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런 게 아주 입에 붙어 있어요.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굉장히 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시민력의 빈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민 정치를 통해서 뭐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국민청을 했는데 막 난민법 반대한다고 뭐 나오고 막 공론조사라고 시민정치 공론조사 했는데 뭐 전혀 막 저게 시민들의 다수의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아직 시민력이 부족하지, 시민 능력이 아직 떨어진다고. 선거 때도 집업민 좋은 후보가 나왔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시민운동에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광장에서 촛불이 뜨거울 때는 시민들을 칭송을 하다가, 뭔가 자신들이 어떤 기획했던 또 사업들, 정책들이 좌절될 때는 아직 우리의 시민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선진국 시민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일까? 정말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트럼프를 뽑는 미국 시민들보다는 우리가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린 박근혜 내렸는데, 뽑긴 했지만 내렸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을 뽑았는데. 트럼프는 정말 최악의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뽑는 게 미국 시민들이라고요. 유럽도 사실 그 극우 정치인들이 지지받는 게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거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뭐 떨어지고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이 뭔지 알고, 그만큼이나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변 이웃들, 동료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지 잘 안다고요. 기본적인 건 다 잘 안다고, 실제로 잘 알고 또 안다고 가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분열과 대립,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은 문제의 원인은 시민들의 무지나 이기심, 취약한 역량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한테 돌려야 되는 게 아닐까.